오늘은 저기 6.1 지방선거가 바로 이제 어제 아래였나요? 오늘 3일이니까 그런데 상당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저는 이제 경제학자인데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를 이렇게 해줘서 오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급하게 대응해야 될 것, 그것과 또 장기적으로 튼튼한 제도를 만드는 것.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집을 가지고 표현하자면 태풍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그 태풍의 피해가 별로 나지 않도록 잘 대응하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어때요? 당장에 할 일은 그거겠지만, 뭐 창문이 날아가지 않게, 지붕이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좀 손을 보든가, 그게 이제 첫 번째 어떤 당장 대응해야 될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튼튼한 집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도들을 각종 개혁을 해내고 해서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6.1 지방선거에 압승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국정동력이 확보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느냐는 식으로 국정동력이 확보된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질문을 했더니 대답이, 경제위기 태풍 영향권에, 우리 마당이 이미 거기에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있고, 또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는 거다. 그걸 느끼지 못하냐. 그래서 지금은 정당의 어떤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걸, 우리 대통령이 직접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참 다행이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을 상당히 잘 인지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새 지도부하고 만나는 계획이 있느냐, 야당 지도부 이런 얘기를 물었을 때도, 아니, 국가의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여야가 따로 뭐 구분할 필요 있겠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간접적으로, 새 지도부가 꾸려져서,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그런,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일단 윤 대통령 이야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이해 수준, 그 다음에 오해, 이런 것들을, 이게 벗어던질수록 그 국가가, 말하자면 경제 원리에 잘 맞는 정책을, 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말하자면, 모두가 이제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는 측면에서 이제 경제 IQ 높이기, 이제 경제에 대한 이해도 이런 걸 높이기를 좀 하나씩, 김희석의 이색경제 시간에 하나씩 할까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시장에서 이윤과 손실 이야기인데요. 이윤을 내는 거랑 시장에서 또 손실을 보는 것, 손해를 입는 것, 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이 돈을 벌 때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잘 줘서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걸 제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사기를 친다거나 혹은 폭력을 행사해서 돈을 이렇게 가져간다거나, 그런 걸 했을 때 이게 이제 이윤과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사기나 폭력이 없이 그 돈을 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걸 한번,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상당히 귀에, 저 같은 경제학자들한테 귀에 쏙 들어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중소기업인들, 만나가지고, 기업이 돈을 벌면 그게 나를 돕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돈 벌면 그게 나를 돕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의 의미를 나름대로, 깨치고 있구나.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게 부정적 시각이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제가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예컨대, 어떤 약을 만드는데 약효가 똑같은데 재료가 들어가는 재료가 절반만 들어가면 된다.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면, 그 기술 덕분에, 그 약을 사서 쓰는 사람들은 아마 시간이 지나서 경쟁이 되고 그러면 아마 그 약값도 종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로 경쟁을 통해서 아마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 약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걸 뭐 자녀 교육에 쓴다든가 아니면 또 그걸 또 보람 있는 어떤 다른 일들에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어떤 삶의 여유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개발을 한 사람들은 칭송을 받고 또 그만큼 대가를 회사에서도 더 대접을 받고 그렇겠죠. 임금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거 우리가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똑같은 효과가 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 재료가 아주 풍부한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는 그 약효를 잘 몰라가지고 아직 그걸 땔감으로 만약에 쓰고 있다. 그 나무 잎 같은 걸 갖다가 채취해서 그런 데가 있다고 치면 불쏘시개로 이게 마른 게 잘 타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그걸 갖다 사와서 좀 싼 값에 사와서 그 재료 공급을 했다.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알려져서 한 절반 가격 정도까지 왔다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그걸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효과는 그 와중에 그걸 발견해 가지고 그걸 했던 사람은 상당히 돈을 벌겠죠. 그런데 그 효과는 사실은 사회에 주는 어떤 긍정적 효과는 그 약을 어떤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개발한 거나 그다음에 지금 불쏘시개로 쓰이는 걸 갖다가 다시 다른 용도로 훨씬 더 유용한 용도로 바꾼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거나 결국은 사회에 주는 긍정적 효과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누가 강제하지 않는데도 돈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남들한테 어떤 의미에서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돈을 번다는 의미에서 이윤은 결코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이윤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예를 들면 100원 벌었으면 야, 너 왜 그렇게 많이 벌었어? 그러면서 그걸 다 한 6, 70원 세금으로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그런 게 기회가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고 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세금이 많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 어떤 그런 걸 너무 원가에만 얽매여 가지고 너 이거 얼마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받아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좋은 기회를 좋은 어떤 구매 기회를 줬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냥 원가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넌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번 거의
한 뭐 7, 80% 때에 따라서는 90%까지 다 세금으로 내 이런 식으로 되는 사회는 사실은 그게 이제 잘 그런 부가가치가 더 높은 쪽으로 하는 그런 활동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회는 잘 발전할 수 없고 또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들을 모아놓고 한 말 가운데 여러분이 큰 돈을 벌수록 날 돕는 거다. 사실은 윤 대통령을 돕는 거기도 하겠지만 왜냐하면 경제가 잘 되면 사람들이 만족할 테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지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뭐 간접적으로 보면 그런데 돈을 잘 버는 게 자신을 위해서고 동시에 그게 돈을 버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한테 경쟁자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사기나 폭력이 아니고 그 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더 싸게 해주거나 뭐 하여튼 아무튼 더 만족하게 하는 어떤 더 그런 걸 제공함으로써 봉사를 잘 함으로써 자기가 그 돈을 벌면 그 자체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윈윈이라 그러죠. 윈윈 거래. 예? 그게 이제 시장이 잘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식 얘기를 한 게 굉장히 귀에 쏙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점에서 좀 여러 가지 제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나 폭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그래서 소비자들이 누가 강제하지 않은데도 자기 지갑을 열어서 그걸 사도록 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경쟁을 활발하게 펼치는 그런 경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국민들이 모두 또 돈을 벌든 혹은 그걸 갖다 사든 더 만족스러운 제품이 나오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돕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돕는 거다. 그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앞으로 좀 그런 생각에 걸맞는 제도들이 하나씩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뭐 태풍이 불어서 그 태풍 영향권에 있으니까 벌써 창문이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막 떨리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경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조금 이따 그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런 일 더하기 튼튼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튼튼한 집이란 게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사기나 폭력이 아니라 더 잘 봉사함으로써 소비자들한테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의욕들이 가득 차고 또 그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경제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그게 결국 튼튼한 집이겠죠. 그게 바탕이 되는 그런 집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그래서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해가지고 경제에서 정치와 경제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 그랬는데 최광 뭐 지금 아직도 석좌 교수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성균관대 석좌 교수로 계셨는데 그때 있을 때 예전에 제가 국회 예산정책처 있을 때 초대 처장을 했을 때 제가 여기 근무를 했었는데 이분이 썼던 그 내용을 조금만 소개드리면 정치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게 뭐냐면 이탈리아 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게 페카토가 impeccable 여러분 뭐 영어 단어를 좀 말해서 impeccable 같으면 흠이 죄가 없는 뭐 팩이라는 게 죄라는 뜻, 페카토가 죄라는 뜻이고 모르탈레 그게 모털이란 게 죽을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을 죄.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로. 뒤에서 수식해서, 페카토 모르탈레라는 게 있는데, 이게, 죽을 죄란 소리죠. 죽을 죄인데,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죽을 죄인데, 이게 뭐냐? 일단, 정치 쪽에서는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것. 국민으로부터
그 걷어들인 세금을 거기에 합당하게 쓰지 않고, 예컨대 국민들한테 다 걷어놓고는, 그거를 특정 지역에다가, 자기 투표, 선심 써가지고 자기 그 권력을 이용해서 선심 써서 실은 별로 쓸모도 없는 그런 걸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도 실은 이런 기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 이쪽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죽을 죄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죽을 죄고, 두 번째 그 경제 쪽에서 죽을 죄는 그건 뭐냐? 그거는 결국은 손실을 내는 걸 말합니다. 손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투자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애써 모은 돈을 갖다가 잘 하도록.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손실을 낸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손실을 내면 그거는 100원을 주고 원료를 사와서 100원보다 원료도 사오고 임금도 주고 했겠죠. 하여튼 그 비용이 그 정도 들어놓고 그걸 갖다 사람들이 100원 주고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나는 한 60원, 50원밖에 줄 마음이 안 나는 걸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버젓이 그냥 자기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100원 가치로 잘 쓸 수 있는 걸 자기가 가져와서 그 50원짜리밖에 못 만들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자기한테 투자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다 실망시켜 놓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죽을 죄 어떤 그런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이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고, 이게 워낙 이런 인식의 차이가 예컨대 법인세 올리고 기타 등등 이런 걸 하는 기저에 깔려 있는 생각이 이거는 거의 이윤이란 게 불로소득이다. 노동 별로 안 하고 그냥 버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 가져가도 된다. 거의. 이런 생각이 상당히 우리 사회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걸 잘 버릴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하고 그게 결국은 각종 개혁 튼튼한 집을 짓는데,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튼튼한 집을 잘 짓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란 거죠.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각종 제도들, 법인세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윤과 손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매우 중요한 경제, 말하자면 IQ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아까 태풍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지금 앞마당에 태풍이 지금 태풍권에 영향권에 들어가지고 창문도 막 덜렁거리고 앞에 집에 있는 나무가 막 흔들리는데, 우리가 지금 6.1 지방선거 승리했다고 그거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 태풍이란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니,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짐작하셨겠지만,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연말까지 2.5% 얘기도 있고,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5%는 돼야 된다는 말까지 로치라는, 말하자면, 미 연준, 페드에 근무를 했고, 지금은 예일대 경영대 석좌 교수로 있는 그 로치라는 분이,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 하고 있어서,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지금 많고, 정부 부채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커지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영끌족 이야기도 나고, 심지어, 돈을 빌려서 전세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월세로 그냥 주고 마는 게 좋겠다. 너무 비싼 데다가 빌리기도 어렵고, 이자율도 비싸고, 그런 말이 나올 지경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때요? 월세가 전세를 앞질렀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다르게 얘기하면, 사실은 서구처럼 이런 월세라는 게
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달리 보면 월세를 다 써버리고 나면 그 축적할 기회가 없어서 옛날 같으면 전세를 살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자산을 좀 늘리고 증권을 하든 아니면 저축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돈이 좀 모이면 더 큰 평수로 가고 일제 전세라는 게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거 하기도 어려워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고 시중금리가 지금 주택담보대출도 7% 이야기, 8%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빚내서 투자한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이미 힘들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천천히 올라가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러다가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자. 인플레만 문제냐. 인플레 잡기 위해서 통화량 막 줄이기 위해서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천천히 가는 게 속도 조절론.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도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냉정하게 좀 쳐다봐야 될 게 태풍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태풍 영향권에 들었다는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이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제결제통화가 달러다 보니까 달러가 가격이 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린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지금 달러화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수입 물가도 또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는 달러로 지불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사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수입 물가가 또 빠르게 오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고통이 좀 적게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떴다가 경기 부양으로 이렇게 떴다가 큰 이 충격 없이 연착륙 서서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가격도 안정되고 좀 그렇게 되는 물가도 잡히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걸 연착륙이라고 부르죠. 연착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분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에 충분히 생각을 좀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프렌치웍님 들어오셨네요.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여기까지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이 잘 안 되는 그런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막힌 상황에서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런 연착륙이 잘 안 될 수 있고 실은 마치 우리가 어려움을 갖다가 어려움 없이 극복한다. 그게 실은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참 때로는 아주 강인하게 잘 싸워 버텨서 이겨내는 것이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게 좋은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 연착륙을 한다. 그게 과연 무조건 좋은 건가? 그것도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또 실은 이게 치유의 과정이기 때문에 잘못된 투자는 자꾸 오래 두니까 어떻습니까? 오래 실은 마이너스인데 그걸 질질 끌면 그걸 빨리 정리 안 할수록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죠. 더 길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좀 고통이 있더라도 이걸 잘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태풍이 앞마당까지 이 태풍 영향권에 지금 들어서 있다. 그래서 6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큰 승리를 거두어 갖고 정치 지형을 바꿔놓은 그걸 갖다가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보여줘서 사실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이런 인식에 따라 상당히
밑에 각 부처들이 또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런 인식들은 상당히 다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태풍이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풍이 왔는데, 하나도, 연착륙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집이고 뭐고, 하나도 뭐 집기고 전혀 깨지지 않고 다 그대로 다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정원이고 뭐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일부 약한 나무들은 뽑히고, 튼튼하지 못한, 그리고 그 마당에 화단도 좀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일부가. 그런 거는 각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아무런 피해 없이 다 지나가겠다는 거는 지나친, 말하자면 낙관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나 그 피해를 좀 줄이면서 앞으로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그 피해가 왔는데 체질도 튼튼하게 하지 못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태풍의 내용이 또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는 거 더하기 또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양적 긴축. 그게 이제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적 긴축. 그게 규모도 예전하고 달리 엄청나게 역대 최대 규모라 그러는데, 양적 긴축이 뭐냐면, 양적 완화라는 것부터 미리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안 하던 걸, 미 연준이, 미 패드가 하기 했는데, 그게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란 게, 이자율을 0% 가까이 기준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더 낮출 수도 없고,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좀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 결국은 여기 프렌치 웡님이 또 하나 올려주셔서 전무님과 실장님 대담 보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담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맞춰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대담을, 아무튼 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스케줄이 지금 그걸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일단 뭐 그런 말씀까지 해주시니까, 일단은, 좋은 제안, 일단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걸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적 완화가 뭐냐를 말씀드리다가, 끊어졌는데, 양적 완화란 게, 그래서, 채권을 국채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이 발행 회사채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사들인다는 거는 직접 바로 그 돈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기업들 국채가 지금 뭐 회사들이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는 돈이 그걸 어느 기업이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투자할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 돈이 들어간 기업은 가뭄의 단비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살려놓는 그걸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풀리고 그 돈이 바로바로 회사의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 양적 완화라 그러는데,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는 그 문을 닫았더라면 해고했을 사람도 잡고 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단점은 뭐냐 하면 그게 실은 좀비 기업 같은 건데, 수익도 못 내는 좀비 같은 기업인데, 아까 표현으로 가면, 부가가치가 오히려 종전보다 못한 쪽으로 쓰고 있는 기업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돈이 들어가면 그게 계속 영업을 계속 하게 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기를 부양한 게,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그럼 긴축은 뭐냐? 그렇게 해서, 들어와 있던, 쌓여있는,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의 갖고 있는 민간의 자산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미 연준의 경우에는 미국 회사들의 이 발행한 회사채겠지만 그런 국채, 회사채 또 그런 거에다
그런 걸 받고, 그 다음에 연준이 주는 건 뭡니까? 그냥 통장에다가 얼마라고 얼마 너가 이제 몇 달러를 이제 쓸 수 있다고 통장에다가 찍어주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줄 거 없어요. 그게 이제 화폐 발행권을 가진 중앙은행의 그 막강한 위력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 그 자산은 저 회사 채매 뭐 중앙은행인 그 연준에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라는 건 그걸 팔고, 그걸 다시 이제 팔아서 혹은 만기가 된 걸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고 그걸 주고 그 더 이상 사지를 않으니까 이제 저 시중에 돈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회수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역대 규모로 사상 최대로 연내 640조 원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연내니까 앞으로 뭐 몇 개월 안 냈는데 안 남았죠. 6개월. 그래서 이게 이제 하여튼 8월까지 475억 달러. 그리고 9월, 12월에 월 950억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데다가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미국 연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EU, 영국, 카나다 이런 식이 다 이제 회수를 시작하는 거죠. 그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돈들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 더 이제 돈이 남아 있는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 현금으로 거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더라도 언제든 갖고 있더라도 그거를 이 물가가 너무 높아진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이거 점점 돈 가치는 떨어지고 그럴 테니까 그걸 이제 막 사들이는 쪽으로 이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니까 아예 그 돈들을 회수해가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양적 긴축이 엄청나게 커진데 이게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국제금융 위기 났을 때 또 돈 풀린다 그 이후에 또 돈을 더 좀 회수하다가 코로나 19 그 터지고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또 돈을 푸는 과정이 있었고 이제 그걸 이제 인플레 그게 이제 돈이 자산 시장에도 흘러 들어가고 주식 뭐 부동산 이런 데 오르고 또 소비자 물가까지도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걸 빨리 회수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자율을 너무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직접 이제 그게 시그널이 너무 높은 그러니까 매우 낮은 그 이자율이었다가 갑자기 0.5 뭐 계속 연달아 올리고 이러면 그 충격이 클 것 같고 또 시그널 사람들이 또 양적 긴축 그러면 그게 어떤 효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에 비해서 막 그냥 당장 그 지불해야 될 기준금리가 막 올라간다 이러면 또 반응이 더 빠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양적 긴축을 이렇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러다가 경기 너무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말하자면 경기가 살아나려고 하는데 이거 다 잡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불안감 내지 불만을 지금 그거는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나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시해야 될 거는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는 뭐 빅 스텝이니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그러면서 연준이 계속하고 우리도 거기 기준금리 역전이 되지 않도록 또 기준금리를 또 할 수 없이 우리가 지금 1.75%인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쪽은 0.5%포인트로 이렇게 팍팍 올리니까 조만간 이게 역전될 수 있으니까 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소위 말하는 가계부채 빌린 뭐 금융 취약계층이 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려워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월부터 연준이 그 양적 긴축을 시작했다는 걸 좀 이제 신경 써서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거 역시도 실제로는 시중에 이제 돈을 구하기가 이제 빌리거나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하기가 기준금리 자체가 오르지 않더라도 시중금리는 상당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걸 갖다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결국은 태풍이 우리도 할 수 없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미리 말하자면 현금성 자산을 잘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거기에 대비하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란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혹시 뭐 또 어려워지면 뭐 어떻게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기준금리 뭐 그래봐야 뭐 지금 지금 미국 연준이 계속 올릴 수 있겠어? 뭐 그렇기 때문에 한은도 좀 숨쉴 여유가 있고 올리는데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태풍이 우리 경제 앞마당에까지 태풍 영향권이 벌써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 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그런 대응 잘 이겨나갈 어려움이 지금 우리한테 닥쳐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런 그 양적 긴축을 하고 이럴 때 어떤 효과가 날지는 아마 저는 아직 주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윳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식의 여윳돈을 제가 만든 상황이 아니라서. 근데, 이게 지금, 연준이 그런 긴축을 시작하니까 바로 뉴욕 증시가 그 에너지 관련주 그거는 뭐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그걸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 갖고 그날 당장 0.54% 포인트가 떨어지면서 다우가 마감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앞으로 이게 인플레를 잡기 위한 연준의 노력이 계속되면서 이런 말하자면 상황이 상당히 꽤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최소한 떨어지거나 올라가기보다는 일부 특정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참 품귀 구하기 어려운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식품 이런 몇 가지 종류를 빼고는 상당히 영향을 좀 나쁜 쪽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 경제 주식 투자부터 시작해서 집 사고 어쩌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사고 팔고 할 때도 그런 걸 감안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식 가격 같은 것들은 흔히 경제가 잘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지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틀린 말은 또 일부는 아니고요. 증시 쪽에서 돈을 많이 집어넣어서 주식 가격이 오른 거랑 실은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가 더 높은 쪽으로 소비자가 더 만족하는 그런 걸 자꾸 해서 주식 가격이 오른 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거 구별하지 않고 그냥
주식이 오르면 만족하고 또 주식 가격이 자기가 가진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불만을 가지고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가격의 인덱스 같은 것들이 오르냐 내리냐에 정치권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나 이런 데서도 증시 상황이 좀 나쁘면 돈을 좀 풀어서 증시가 좀 화랑이 되도록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걸 연준 풋이라고 부릅니다. 패드 풋. 그러니까 이런 식 지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지금 경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이미 일부에서는 벌써 소비나 그다음에 주택 시장 이런 데서 수요가 자꾸 줄고 있는 그런 게 보여. 그러니까 이제 조금 천천히 가자. 금리 인상 같은 것도. 이런 이제 주장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관론자긴 하지만,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인터뷰 기사가 보도됐 부분은 있는데,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좀 잘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스티븐 로치라는 사람이 기준금리를 급히 올리면서 연착륙,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연착륙 안 된다. 그 이야기는 상당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그 영향 아래,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설마 그렇게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미국 금융회사들 가운데, 글로벌 금융회사 가운데 상당히 알려진 이름의 회사가 조금 어렵다는 소문이 퍼지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한테도,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그런 태풍 영향권에 있다가 바로 태풍이 닥치는 걸 창문이 깨진다든가,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를 넘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고, 그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도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런 거에 대한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참 다행이다.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이제, 그렇다고 해야 기준금리를 막 올린다고 해갖고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걸 조율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게 고통 없이 연착륙을 부드럽게 다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하기는,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게 이 로치의 이야기입니다. 스티븐 로치가 했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쪽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일부 무너지고 거기에 따라 투자를 조심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말하자면 억지로 경기를 막 올리려고 했던 데서 이제 물가를 잡으려고 이자를 올리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치상으로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로치가 했던 이야기는 파월에 대한 비판입니다. 먼저 왜 이렇게 늦게까지 했냐. 그래서 너무 빨리 조짐이 있을 때 말하자면 지금 공문방 애론 때문에 자꾸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조짐이 많았는데 그걸 갖다 빨리 돈 거돈을 너무 늦추는 바람에 실기했다.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 침체 위기다. 그래서 제롬 파월 경우에는 소프트 랜딩 그랬다가 소프티쉬 랜딩이라고 말을 좀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전번 시간에. 그래서 소프트가 아니고 소프티쉬 약간의 울퉁불퉁한 건 있겠지만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파월 입장에서 너무 지금 막 어떤 기업들은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완화해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굽니까? 로치는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연착륙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막 올라가면 그걸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여전히 그냥 돈이 이 양적 완화를 갖다가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해놨는데 그걸 빨리 걷어들일 생각하지 않고 지금 급하게 막 걷어들이니까 이게 충격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일종의 경착륙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물론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에너지, 식품 이런 쪽으로 굉장히 그 가격이 비싸지고 또 거기에 투기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이게 계속 오르니까 더 미리 사두려는 그런 수요가 또 합세를 해가지고 더 올라간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그게 원인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 이전에 이미 물가 상승의 조짐이 나타났는데 그걸 너무 천천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물가라는 게 지금 이자율에 대해서도 로치가 말하는 거는 이게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지금 인플레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년 같은 동기 대비해 가지고 8%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가 8%라 그러면 그래서 로치의 말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게 8%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해가지고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이 연말에 가서 2.5% 그렇게 된다고 올린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그거는 실질 이자율은 여전히 마이너스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인플레 기대 심리를 절대로 잡을 수 없고 자기가 보기에는 한 5% 정도까지 최소한 가야 기준금리가 그 정도까지 가야 이제 인플레가 잡힐 거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통화를 긴축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인플레를 잡는 효과가 지금 정도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이 양반의 예상은 앞으로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돈을 죄기 위해서 기준금리부터 양적 기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예상보다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지금 예상이 기준금리가 한 2.5% 정도 갈 거라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가파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를 주시해야 되고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는 한 이 인플레 심리를 잡기 어렵다는 거죠. 물가 상승 심리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말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페드 푸시라든가 연방 혹은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증권 코닥 같은 뭡니까 주가 지수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면 조금 더 또 부양하고 하는 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들이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도하게 잘못 기대했다가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 점을 이 전체적인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좀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신의 미래와 우리 재산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든 노후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 키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 그거를 이제 태풍이 왔을 때 그걸 어려움을 화단의 피해나 지붕 날아가고 이런 것들을 조금 전혀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조금 그걸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피해도 불필요하게 너무 커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게
은행들의 그 부실화 논란까지 전염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할 책임이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정부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 어려움을 마주칠 각오를 자꾸 뭐 그냥 무조건 뭐 정부가 뭐 만능의 손도 아닌데 뭐 그냥 조금 뭐 저기 부채 갚기 힘들어지면 다 갚아달라 대신 그거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정부는 없습니다. 어느 정부든. 그래서 그런 기대를 너무 크게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금요일인데요.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주 힘찬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석의 이색경제, 오늘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